그날 새벽도 저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부엌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알았어요. 5시 30분.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시기 30분 전이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면 손가락 끝이 저리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면 손목이 시큰거렸어요. 20해 동안 매일 아침 반복한 일이었지만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냄비에 물을 받아 올리고 쌀을 씻는 동안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김이 오르기 시작하자 부엌에 하얀 연기가 퍼졌습니다. 국 냄새가 옷에 배지 않도록 앞치마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침 국간이 조금만 새도 얼굴을 찌푸리셨고 밥알이 조금만 질어도 한숨을 쉬셨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벌써 일어나신 겁니다. 저는 재빨리 자세를 고쳐 잡았어요. 시어머니는 부엌 문턱에 서서 저를 보시더니 대답 없이 냄비 쪽으로 턱을 치며 지나가셨습니다. 20해가 지났어도 저는 여전히 며느리였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어머니였어요. 밥상을 차리는 동안 남편이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한번 힐끗 부엌을 보더니 이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말 한마디 없이. 저는 수저를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목소리가 필요한 순간은 없구나. 아이들 방문을 두드렸어요. 큰딸 수진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고 작은 아들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억양이 섞인 제 목소리를 수진이는 싫어했어요. 요즘 친구들 앞에서 제가 엄마라는 걸 들키기 싫어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 남편은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고 시어머니는 반찬 하나하나를 집으며 표정을 살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다 그릇 하나가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소리가 컸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이쪽을 보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거품 낀 손을 보니 문득 20년 전 제 손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렇게 거칠지 않았습니다. 27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이 나라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첫 명절부터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일꾼이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제 베트남 억양을 고쳐주려 하지 않으셨고 남편은 제 서툰 한국말을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했습니다. 행주로 싱크대를 닦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어요. 47살. 거울 속 제 모습은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이 얼굴로 20년을 살았구나. 이 얼굴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버텨왔구나.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오래전부터 묵혀뒀던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에 친정에 가면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생각이 처음 든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투명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아버지는 허리가 굽었다고 했고 어머니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했어요. 만약 제가 이혼하면 다시는 한국에 오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에 다녀오고 싶다고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가만히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했더니 돈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모아둔 게 있다고 하자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녀오되 오래 있지 말라고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쉬웠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떠나도 이 집 사람들은 별로 아쉬워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작은 가방을 꺼내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부모님께 드릴 작은 선물들. 가방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이 가방을 다시 풀 일이 있을까? 돌아오긴 할까? 아니면 이대로 베트남에 남을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봤어요. 20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제 집이라고 느껴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떠나는 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곧 저는 자유로워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떠나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방은 이미 현관 옆에 놓여 있었고, 손에는 여권과 비행기표가 들려 있었어요. 마지막 아침이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20년을 살았는데도 이별이 슬프지 않다는 게 더 슬펐어요. 부엌에서 마지막 아침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보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무슨 말씀이라도 하실까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어요. 남편은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고 수진이와 민수는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국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언제 돌아와? 일주일 뒤에요. 몸 조심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앞치마를 벗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종이 상자를 하나 들고 계셨어요. 상자를 식탁 위에 놓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가져가. 저는 상자를 보며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라면이야. 친정에 가져가. 상자 겉면에는 빨간 글씨로 라면 브랜드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을 살고 마지막으로 받는 게 라면 한 상자라니. 가슴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괜히 허세 부리지 말고 그냥 이거 들고 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부엌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상자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게 제 가치구나. 라면 한 상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구나.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는데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이 차 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공항까지 태워다 준다고 했어요. 저는 트렁크에 가방과 라면, 상자를 실었습니다. 라면 상자가 제 가방 옆에 놓이는 모습이 참 초라해 보였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운전만 했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지나가는 거리가 낯설었습니다. 20년을 살았는데 이 동네가 여전히 낯설었어요. 한 번도 제 동네라고 느껴본 적 없었습니다. 전화해.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애들한테도 전화하고. 그럴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꼬았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이혼하겠다는 말을 해야 하나? 지금 말해야 하나? 입술이 떨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 주었습니다. 가방과 라면 상자. 저는 두 손에 하나씩 들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구나.
출국장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라면 상자를 힐끗거렸어요. 누군가는 웃는 것 같았고 누군가는 불쌍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부끄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곧 자유로워질 거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라면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저도 모르겠었어요. 다만 이 상자가 제 인생을 상징하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20년. 안녕, 투명인간 같은 삶. 안녕, 며느리라는 이름.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베트남에 도착하면 부모님을 뵙고 며칠 쉬다가 그리고 한국에 전화할 겁니다. 이혼하겠다고.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있는데 무릎 위라면 상자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한국은 점점 멀어졌고 저는 점점 가벼워졌어요. 아니, 그렇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베트남의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감싸왔습니다. 20년 만에 맡는 고향의 냄새였어요. 습한 바람과 흙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피어오르는 쌀국수 향기. 코끝이 찡했습니다. 저는 라면 상자를 꼭 안고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고향 마을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논밭은 여전했고 좁은 길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건물들이 많이 늘었고 사람들 옷차림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느껴졌어요. 저만 멈춰 있던 게 아니라 이곳도 흘러갔구나. 마을 어귀에서 내렸습니다. 먼지 날리는 골목을 걸어 들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늙으셨을까? 저를 알아보실까? 20년 동안 제 얼굴도 많이 변했는데요. 손에 든 라면 상자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걸 들고 가면 뭐라고 하실까? 딸이 한국에서 20년 살고 가져온 게 고작 라면이라고 실망하시진 않을까? 집 앞에 섰어요. 낡은 대문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문고리가 녹슬어 있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완전히 희끗희끗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20년 전 제가 떠나던 날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어머니 품에 안겼어요. 어머니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없이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한국에서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라나, 우리 딸.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베트남 억양으로 불리는 제 이름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늘 이란이라고 불렸어요. 어색한 발음으로요. 하지만 여기서는 란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힘들었다고 말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허리가 많이 굽으셨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란이에요. 아버지는 안경을 고쳐 쓰시며 제 얼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왔구나. 그 짧은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동생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여동생 흐엉과 남동생 민. 모두 결혼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웃었어요. 다들 잘 살고 있구나.
좁은 마당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끓여오셨고 저는 그 차를 받아 마셨어요. 달달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고향의 맛이었어요. 한국은 어때? 흐엉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괜찮아. 잘 살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투명 인간처럼 살았다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무시당했다고, 아이들마저 저를 부끄러워한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애들은 잘 커. 큰애는 대학생이고 작은애는 고등학생이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와 민수, 남편과 저, 모두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저도 모르겠었어요. 저녁 때가 되자 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어요. 작은 선물들이었습니다. 화장품, 비타민, 옷 몇 벌, 그리고 라면 상자. 선물을 내놓으며 저는 말했어요. 이것밖에 못 가져왔어. 아니야. 고마워. 흐엉이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라면 상자로 향했어요. 저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챙겨주신 거야. 이거라도 끓여 먹으라고. 미니 상자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한국 라면이구나. 시어머니가 마음을 담아 챙겨주신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저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걸 준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 그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제가 할게요. 라면 상자를 들고 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상자를 다 먹으면 뭐가 남을까? 20년의 가치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걸까?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테이프를 뜯으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저는 칼을 들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익숙한 라면 봉지들이 보였어요. 저는 하나를 꺼내려 손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 이상한 감촉이 닿았어요. 라면 봉지 사이로 손을 더 깊이 넣었습니다. 분명 라면과는 다른 감촉이었어요. 단단하고 묵직한 무언가. 저는 숨을 멈춘 채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비닐로 여러 겹 감싼 물건이었어요. 부엌 입구에서 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벗겼어요. 안에서 두툼한 종이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서툰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응우엔 티란. 아니, 이란. 한국식 제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제 옆에 앉으셨어요. 저는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빽빽하게 접힌 지폐들이 봉투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한 장을 꺼내보다가 다시 넣었어요. 몇 장인지 세어보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셀 수가 없었습니다. 대충 봐도 수백만 원은 되어 보였어요. 아니, 1,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라면 한 상자라며 무심하게 건네주셨던 그 상자 안에 제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 들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다가 다시 봉투를 보았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꿈이어야 했어요. 이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봉투를 다시 들여다보니 맨 아래 접힌 종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어요. 편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어요. 크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라나, 말이 서툴러서 미안하다. 너 고생한 거 안다. 이 돈은 내 친정에 쓰라고 준다.
아버지 병원비도 쓰고 어머니 약값도 쓰고 괜히 허세 부린다고 해서 미안하다. 내가 어디에 있든 스스로를 버리지 말거라. 너는 우리 집 며느리다. 글자가 흐려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으셨지만 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무시한다고, 값싼 며느리로만 본다고 믿었습니다. 라면 상자를 건네실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작 라면이라고. 이게 20년의 가치냐고. 그렇게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다만 말로 표현하지 못하셨을 뿐이에요.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 며느리다. 그 문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일꾼이 아니라 며느리, 가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동생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흐엉이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언니,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주신 거야. 미니 봉투를 들여다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저는 다시 상자 안을 확인했어요. 라면 봉지를 하나씩 꺼내니 또 다른 봉투가 나왔습니다. 작은 봉투였어요. 열어보니 약봉지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시라고. 관절약이다. 한국에서 좋다고 해서 샀다. 시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아버지께 드렸어요. 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메모를 읽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마운 분이구나. 맞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마운 분이셨어요.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라나, 잘 만났구나. 힘들어도 참아라. 저분은 너를 아끼는 게 분명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이혼하려고 왔는데,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려고 왔는데, 이 돈 한 뭉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방 한구석에 놓인 라면 상자를 계속 보게 됐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서툴게, 어색하게, 하지만 진심으로 표현한 그 마음을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스스로를 버리지 말거라.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어요.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제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베트남의 달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좁은 부엌, 그 무거운 침묵, 그리고 말없이 라면, 상자를 건네주시던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저는 20년 동안 너무 많이 오해했습니다. 혼자 상처받고, 혼자 서러워하고, 혼자 결심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제 고생을 알고 있었어요. 라면 상자는 여전히 방 한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 상자가 다르게 보였어요. 초라한 선물이 아니라 말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몸은 천근만근이었어요. 창밖으로 베트남의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뜨겁고 밝은 빛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어머니는 라면 상자 안돈으로 아버지 병원부터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 생각뿐이었어요. 시어머니 생각, 남편 생각, 아이들 생각. 떠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모두 지워버리고 싶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에 저는 핸드폰을 켰어요. 문자가 몇 개 와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엄마 잘 도착했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처음 보는 배려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연락도 없었을 텐데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잘 있어. 공부 열심히 해. 병원에서 아버지 진료를 받는 동안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라면 상자를 건네실 때 그 표정. 무뚝뚝했지만 눈빛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돌이켜보니 시어머니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저를 미워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던 건 맞아요. 말수가 적으셨던 것도 맞고요. 하지만 미워하신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에요. 수진이가 아팠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고열로 밤새 끙끙거릴 때 시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셨어요. 드시라고 제 앞에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애를 본다. 차가운 말투였지만 그게 걱정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민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용돈 봉투를 주셨습니다. 저한테요. 민수한테가 아니라 저한테. 수고했다 한마디 없이 건네셨지만 그게 칭찬이었던 거죠. 며느리 역할 잘했다는요. 그런 순간들이 20년 동안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저는 그걸 다 무시로 받아들였어요. 차가운 대접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어머니 방식의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서툰 사랑이요. 점심때 돌아와 어머니가 해주신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고향 음식이었어요. 맛있었지만 자꾸만 한국 음식이 생각났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시어머니가 담그신 김치. 그 맛이 그리웠어요. 라나, 괜찮아?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네, 괜찮아요. 많이 혼란스럽구나. 어머니는 다 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요. 이혼하려 왔다는 걸, 도망치려 왔다는 걸. 하지만 라면 상자 하나로 모든 게 뒤흔들렸다는 것도요. 저녁 무렵 저는 혼자 마당에 나갔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어요.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여기 남아야 하나? 돌아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으실 거고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할 겁니다. 아이들도 크게 달라지진 않겠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들이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다만 표현이 서툴 뿐이라는 걸. 그렇다고 20년간 받은 상처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서러웠고 외로웠어요. 베트남 억양 때문에 무시당했던 기억, 명절마다 일만 했던 기억, 가족 모임에서 투명인간 취급받았던 기억. 그게 다 사라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응, 나야. 잘 지내? 응. 부모님 뵙고 있어. 그래. 언제 들어와? 모르겠어. 며칠 더 있을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애들이 내 생각 많이 해. 수진이가 엄마 음식 그립다고 하더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그리워한다니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베트남 하늘이었지만 한국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그 별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도망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요. 20년 동안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20년이 다 헛되지만은 않았어요. 아이들을 키웠고, 가정을 지켰고,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서툴게나마 가족이 되어갔던 시간이었어요. 라면 상자는 방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 스스로를 버리지 말거라.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무너질까봐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돌아가기로요. 이혼하지 않기로. 도망치지 않기로요. 20년을 버텨왔는데 조금 더 노력해 보기로요. 이번엔 오해하지 않고 이번엔 먼저 마음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라면 봉지 하나를 꺼냈어요. 내일 아침 이걸 끓여 먹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려고요. 시어머니가 주신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저는 모레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표도 예약했고 마음도 정했습니다. 돌아가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릴 거예요.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이제야 알았다고요. 라면 상자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가족들과 나눠 먹으며 매번 시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이 라면 하나하나를 싸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하셨을까? 손이 떨리셨을까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이 시간에 전화라니 이상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스쳤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귀가 멍했습니다. 뇌출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이틀이 고비래요. 저는 핸드폰을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틀이 고비. 그럼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침대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당장 가야 했습니다. 무조건 돌아가야 했어요. 저는 허둥지둥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방으로 들어오셨지만 저는 제대로 설명할 여유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위험하다고 당장 가야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한밤중에 인터넷으로 비행기표를 검색했어요. 당장 내일 표는 없었습니다. 모레 아침 비행기가 가장 빨랐어요. 모레라니. 이틀이나 기다려야 한다니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저는 마당으로 나가 주저앉았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보였어요. 아름다운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이어야 했을까요? 하필이면 제가 여기 있을 때요. 라면 상자 속 마음을 이제야 알았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했는데요.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마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늘 서먹했고 늘 조심스러웠어요. 이제야 이해하려 했는데 너무 늦은 걸까요? 돌아가면 시어머니께 먼저 안기려 했어요. 손을 잡고 울며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 했는데요. 제발이라고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괜찮으시게 해달라고요. 제가 돌아갈 때까지만이라도요. 어머니가 담요를 가져와 제 어깨에 걸쳐주셨어요. 들어가 쉬라고 하셨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하염없이 하늘만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남편한테서 연락이 올까봐 기다렸어요. 나쁜 소식이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시계 바늘은 너무 느렸고 밤은 끝없이 길었어요. 새벽녘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상태가 안정적이라고요. 저는 그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공항으로 가야 했습니다. 대기자 명단에라도 이름을 올려놔야 했어요. 혹시 빈자리가 생기면
당장 오늘이라도 탈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가족들이 저를 배웅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빨리 가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제 가방에 먹을 것을 챙겨주셨고요. 저는 라면 상자를 들었습니다. 빈 상자였지만 버릴 수 없었어요. 이 상자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차 안에서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시어머니 글씨가 또렷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 스스로를 버리지 말거라.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괜찮으시길, 제가 돌아갈 때까지만이라도요. 공항에 도착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합실 의자에 앉아 계속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자리가 나면 당장 탈 수 있으니까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오늘은 못 가는구나 싶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멀 줄 몰랐어요. 너무 멀리 와버렸던 걸까요? 핸드폰을 보니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왔다고, 엄마 빨리 오라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이가 할머니를 찾아갔다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곧 갈게, 할머니 곁에 있어 달라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공항 대합실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리 없었지만 그래도 눈을 감았습니다. 라면 상자를 꼭 안고 있었어요. 빈 상자였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 담겼던 마음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시어머니, 제발 괜찮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돌아갈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밤새 공항에서 기다린 끝에 탄 비행기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라면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베트남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이번엔 작별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5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켤 수 없어 소식을 알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괜찮으실까요? 기다려 주실까요? 제가 도착할 때까지요. 손으로 편지를 만지작거리며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고 남편이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셨지만 몸이 많이 약해지셨대요. 저는 짐도 찾지 않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만 봤어요. 떠날 때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돌아와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번엔 도망이 아니었어요. 돌아온 거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가 보였어요. 저는 라면 상자를 꼭 안고 걸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남편과 아이들이 서 있었어요. 수진이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제 품에 안기며 울었어요. 저도 수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민수도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저를 찾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찾으신대요. 계속 며느리 이름을 부르셨다고요. 란이 왔냐고, 란이는 어디 있냐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를 찾으셨다니요. 간호사가 나와 면회 시간을 알려줬어요. 10분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 문을 열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시어머니 침대가 보였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늘 강해 보이셨던 분이
이렇게 작아 보일 줄 몰랐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으로 감싸니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입술을 움직이셨습니다. 왔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네,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어요. 힘이 없으셨지만 따뜻했습니다. 라면 상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받았다고, 그 안에 든 마음 다 받았다고요.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이제야 알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안한 건 당신이래요. 말을 못해서, 표현을 못해서요. 20년 동안 쌓인 오해가 이 순간 무너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랑을 받는 방법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다고요.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니라고, 저는 괜찮다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제 집이고 시어머니가 제 가족이라고요. 20년을 살았으니 이제야 알았다고,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잘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다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이해해서, 이제야 받아들여서 나온 눈물이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간호사가 알려줬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으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고맙다고요. 우리 며느리라고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손등에 얼굴을 대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간호사가 나가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조금만 더 있고 싶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말이었으니까요. 밖으로 나오니 남편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본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이 차갑다고 뭐라도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민수는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고요. 저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어요. 제가 떠난 사이 아이들도 자랐구나. 병원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라면 상자는 여전히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빈 상자였지만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됐어요. 이 상자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고, 제 동네고, 제 삶이었어요. 이제부터 제대로 살기로요. 시어머니가 퇴원하신 건 2주일 뒤였습니다. 많이 회복하셨지만 여전히 몸은 약하셨어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시는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새로 빨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통하게 했어요. 시어머니가 편히 쉬실 수 있도록요. 차에서 내리시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저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했을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팔을 잡으시며 천천히 걸으셨어요. 그 손길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부드러웠어요. 방으로 들어가시며 시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깨끗해졌다고, 고생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당연한 일이라고요.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과 반찬을 놓으며 시어머니 자리를 봤어요. 예전처럼 상석에 앉아 계셨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수진이가 말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요. 예전에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음식이 맛있다고 그동안 힘들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놀라서 물었어요. 누우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셨어요. 20년 동안 고생시켰다고요. 저는 거품 묻은 손을 닦으며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부족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둘 다 서툴렀던 거라고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찬장 위에 놓인 라면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초라한 선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20년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부엌에 나오셔서 제가 국을 끓이는 걸 지켜보셨어요. 간을 볼 때 조금 더 넣으라고 불을 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같은 지적이었지만 목소리가 달랐어요. 부드러웠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방으로 갔더니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남편 어릴 때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어요. 사진을 보며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며느리를 맞으면서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요. 베트남에서 온 젊은 며느리가 이 집에 적응하기 힘들 거라는 걸 아셨대요. 그래서 더 엄하게 대했다고 그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틀렸대요. 엄한 게 아니라 따뜻하게 대했어야 했는데 말을 더 많이 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요. 표현이 서툴렀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괜찮다고, 이제라도 알았으니 괜찮다고요. 한 달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집안을 오가시며 예전처럼 생활하셨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한테 말을 더 많이 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장을 보러 나가는데 시어머니가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걸으며 시장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넘어질까봐가 아니라 그냥 잡고 싶으셔서요. 시장에서 장을 보며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베트남 음식이 먹고 싶지 않냐고요. 저는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20년 동안 한 번도 베트남 음식에 대해 물어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먹고 싶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재료를 사자고 하셨어요. 같이 만들어 먹자고요. 집에 돌아와 저는 베트남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쌀국수였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시며 이것저것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무슨 재료가 들어가는지요. 저는 하나하나 설명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맛을 보셨습니다. 저녁 식사 때 온 가족이 쌀국수를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가끔 해달라고요. 수진이와 민수도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다고요. 그날 밤 저는 라면 상자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제는 그냥 상자가 아니었어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마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말로 하지 못했지만 이 상자에 모든 걸 담으셨던 겁니다. 상자를 쓰다듬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서툰 모습으로 온다는 걸요. 화려한 말이나 큰 선물이 아니라 라면 한 상자처럼요.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봤어요. 20년을 살았던 이 집이 이제야 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망치려 했던 곳이 돌아올 곳이 됐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이제라도 알게 돼서 감사하다고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